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른 종목을 까는 게 아니라 지금 역대급 저평가된 종목들이 있는데 그 백화점주입니다. 백화점 면세점주 맞죠? 지금 백화점주 볼까요? 주가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신세계. 이게 지금 주가가 어떻습니까? 지금 역대급 주가 하락이 나왔죠? 근데 역사적 저평가입니다. 이게 현대백화점. 이것도 그렇죠, 지금. 역대급이죠. 근데 이게 과거와 비교했을 때,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더 큰 저평가예요, 이게. 신세계도 마찬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은 면세점 사업을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과거 대비 지금 기업 가치가 훨씬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과거 지금 뭐 이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지금 수준이잖아요. 지금이 그럴 때인가요? 지금이? 일단 신세계도 볼게요. 신세계가 지금 이런데 신세계가 면세 사업을 한 게 제 기억으로는 2017년도 이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강남 신세계 저 전 세계적으로 매출 1위 백화점. 저 놀라지 마십시오. 전 세계에서 매출 1위 백화점이 강남 신세계예요. 근데 그 강남 신세계는 과거에 없었어요. 최근에 생긴 겁니다. 그럼 면세점과 강남 신세계를 떠안은 그쵸. 끌어안은 신세계의 지금 현재 주가, 기업 가치와 비교했을 때 과거하고 지금 이게 같은 수준의 주가가 돼야 되는 게 맞냐. 자, 그 부분을 먼저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즉 자산 가치가 현대백화점도 그렇고 그 신세계도 그렇고 자산 가치와 사업적 가치를 봤을 때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의 높은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대급 주가 저평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원인이 과연 뭘까요? 이렇게 하락한 원인이. 자, 이거죠. 실적이 부진하다. 경기 침체. 예? 경기 침체에다가 고금리 때문에 소비 부진.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거 오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역대급 실적이에요, 지금. 실적 부진한 거 아니에요. 소비 부진도 안 일어났어요, 백화점 쪽에서. 그 백화점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명품을 팝니다. 명품 중심, 즉 VIP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데 국내 이제 VIP, 즉 소위 엄청난 이제 부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금리 올라가면 손해를 볼까요? 아니요. 금리 올라가면 금융소득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자 소득이 높아지는 거죠, 그게. 그 사람들이 그래서 과거 2008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금융위기 때 백화점 쪽의 실적은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아졌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을 한번 좀 볼게요. 과연 실적이 나빠졌는지 이거 보고요. 두 번째, 중국이 이제 지난 8월 달이죠. 지난해 8월 달에 중국에서 이제 한국에 대한 단체 관광을 이제 허가를 했죠. 그 전에 이제 2017년도에 사드 보복 사태, 그래서 한한령을 선포했죠. 그러면서 개별 관광객은 막지 못하지만은 이제 단체 관광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것을 작년에 풀었습니다. 그럼 그 단체 관광에 대한 효과가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왜냐면은 8월 달에 갑자기 긴급 해제를 해버리는데 여행이라는 게 3개월 뒤, 6개월 뒤에 보통 여행을 가기로 이제 단체 관광이니까 여러 명이서 이제 그 계획을 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상반기부터 그 효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단체 관광은 그 관광의 동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행의 동선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은 반드시 그 단체 관광의 필수 코스거든요. 그래서 면세점 쪽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백화점 하는 업체들이 면세점도 같이 하는 거니까 실적에 대한 어떤 좀 기여가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이제 화요일과 금요일 날 저녁 9시에 정연 방송을 하는데 어떤 종목을 추천할지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일단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중국 관광객의 연간 한국 방문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800만 명이 국내 여행을 왔어요. 그러다가 이때 사드 보복 사태다 어쩌다 그래가지고 단체 관광을 금지를 딱 하니까 방문객 숫자가 이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뭐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개별 관광객들 좀 이제 오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터져버렸죠. 그래가지고 관광객 숫자가 2022년도 이때는 중국이 뭐였죠? 그 도시봉쇄 한다고 그래가지고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다행히 여행을 못 갔고요. 뭐 2021년도는 뭐 2021년, 2020년도는 법적으로 못 가게 했죠. 각 국가 간에 협의를 맺었잖아요. 오지 말라고 서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카톡이 오네요. 방송만 하면 꼭 이런 소리가 들렸지. 참, 예, 넘어갈게요. 그 뒤에 2023년도 볼게요. 2023년도에 중국 관광객이 1월 달서부터 오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도시 봉쇄 그리고 각 국가 간의 공항 폐쇄 이런 것들 때문에 못 오다가 이게 풀리니까 제가 한국관광공사에서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래프로 직접 만든 겁니다. 올라가는 거 보세요. 급격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죠. 근데 이때 8월 달에 중국에서 단체 관광을 재개를 한 거예요. 근데 이때는 단체 관광객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 거의 뭐 오지 못하죠. 왜냐면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3개월 뒤에 보통 여행을 가는 걸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단체 관광객이 이 관광은 개재가 됐지만은 아마도 이 효과는 진짜 단체 관광객이 오는 것은 올해 상반기부터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부분이 어디냐? 올리브영이 수혜를 받고요. 지금 뭐 해외에서 보니까 올리브영에 방문하는 것은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단체 관광객에 따른 2024년도 실적 수혜가 예상이 되고 면세점은 당연한 거죠. 면세점. 볼게요. 왜 면세점이 그러냐? 한알령 이전, 즉 단체 관광객이 그동안 왔었던 2014년도와 2016년도에 면세점 고객의 70%가 중국인이었어요. 그 중에서 60%가 단체 관광객이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단체 관광객이 오게 된다면 면세점 쪽에 수혜가 집중될 걸로 일단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요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뒤에서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단체 관광은 여행의 효율적인 동선이 중요해서 항상 면세점 쇼핑이 관광 코스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별 관광객보다 이상하게 단체 관광객이 오면은 매출이 높아진대요. 개별 관광객보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관광객 10명이 오는 거하고 단체 관광객이 10명이 오는 거하고 객단가가 3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세점 쪽에서는 이 단체 관광객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 있다면은 그 한알령 이전에 사드 보복 사태 그 이전 있죠. 그때는 중국이 1인당 국민 소득이 8,000불이었는데 2023년도 기준으로는 중국이 지금 현재는 12,000불로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소비 여력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좀 기대가 된다. 그래서 지금 백화점주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주가가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신세계백화점 다시 볼게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야 될 이유, 보통 이제 실적이 부진하면 떨어지는 건데 그 실적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 주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월 차트입니다. 금융위기 때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주가. 이게 과연 합리적인 주가인지 보겠습니다. 신세계. 일단은 2022년도 매출 비중을 보게 된다면은 면세 쪽이 매출 비중이 가장 높죠. 이게 이런 부분이 있고 백화점, 도매업. 근데 이때 어떻게 2022년도면은 관광을 할 수가 없을 텐데 해외 여행을 못 갔을 텐데 왜 이렇게 높아졌냐? 따이공, 보따리 장수들. 사실 보따리 장수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기업형 그 유통업체였죠. 기업형 유통업체. 중국에서는 면세점이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거리가 굉장히 멀대요. 그래서 명품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그 수요는 많은데 살 수가 없는데 중국에 이제 따이공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백화점에서 그러니까 중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좀 더 싸대요. 이게 명품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의 명품 제조사들은 전 세계 호구 1위가 중국인들이고 그 호구 2위를 한국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명품이 이탈리아나 프랑스 가면 20, 30%가 더 싼데 우리나라에다가 그렇게 비싸게 판매한다는 얘기죠. 아무튼 그 두 호구 국가들한테 대상으로 하는데 그 중국이 더 큰 호구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사면 좀 더 싸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그 보따리 장수한테 우리나라 면세업체들이 엄청난 알선 수수료를 줘요. 이게 한 40%, 30% 정도의 뒷돈을 챙겨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 헐값에 사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통 명품이라는 게 면세점에서 사면 10% 정도 할인되잖아요. 거기다가 20, 30%더 마진을 챙겨준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따이공들이 우리나라에서 사면 한 30%, 40%에서 세일 가격에 사가지고 중국에다가 판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싸게 헐값으로 줬냐? 어차피 재고 쌓이면 못 팔 거. 못 팔잖아요. 재고 또 안고 죽느니 오히려 그냥 마진 포기하고 그냥 수수료를 그쪽에다 다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면세 매출액이 떨어지지 않고 매출 비중이 이렇게 높았습니다. 자, 지금 실적이 떨어진 거, 주가가 떨어진 걸 이제 실적이 부진하고 경기 침체 영향이라고 하는데 둘 다 틀렸습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2023년도 실적이에요. 와우, 전년 대비 떨어졌네. 이렇게 생각하죠. 자, 볼게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매출액도 11% 빠지고 16% 빠지고 23% 빠지고 22% 빠지고 야 실적 부진 많네. 그쵸? 이렇게 보잖아요.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왜? 지난해 실적이 말도 안 되는 실적이었기 때문에 이건 인정할 수 없는 실적이었습니다. 왜냐? 해외여행을 못 가는 신혼부부들이 어떻습니까? 해외여행 못 가니까 국내 백화점에서 명품 소비를 해버린 거예요. 보복 소비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환갑잔치, 칠순잔치, 부모님한테 해외여행 보내드리잖아요, 보통. 못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국내에서 그냥 옷이라도 좋은 거 사드리고 이런 거죠. 그리고 국내 보통 평상시에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도 그 놀지 못하니까 아이 그럴 바에는 그냥 시계 롤렉스 하나 사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주식 투자를 한 25년째 하면서 보복 소비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보복 소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2022년도는 바로 보복 소비라는 지금까지 있지도 않았던 이례적인 실적이 나왔던 거죠. 자, 그것과 평상시 실적인 2023년도 실적과 비교했을 때 전년 대비 실적이 부진하다 혹은 실적이 떨어지니까 마치 경기 침체 영향, 고금리에 따른 소비 부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거 역대급 실적이에요. 2023년도. 매출 기준으로 볼게요. 역대 2위급입니다. 이거 빼면 역대 1위예요. 2022년도 실적 빼면은 역대 1위 매출액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주가가 이렇게 빠져야 될 이유입니까? 이게 팩트예요. 근데 여기다가 무슨 뭐 경기 침체, 소비 부진 이 얘기가 왜 나와요, 여기서?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 핑계치고는 진짜 구색이 너무 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전년 대비 실적이 부진하다는 얘기는 틀린 말입니다. 4분기 때는 오히려 영업이익이 46%가 증가했네요. 전년 대비. 넘어가서 여기서 부분별 매출액이 떨어진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면세 매출액이 42%잖아요. 자, 매출액이 떨어졌잖아요. 이게 매출액이 떨어진 거 있잖아요. 요거 더 깊게 들어갈게요. 이건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왜냐? 신세계는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떨어뜨렸어요. 면세점 쪽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동안 따이공들한테 자, 이거 볼게요. 요거. 네, 지급 수수료부터 보겠습니다. 따이공한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갑자기 지급 수수료를 엄청나게 준 겁니다. 이 뭐냐면 따이공들이 만약에 샤넬백을 하나 사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샤넬백이 보통 판매한 것보다 면세점이니까 10% 할인 들어가죠. 거기다가 36%의 뒷돈을 챙겨줬어요. 즉 40% 넘는 마진을 챙겨준 겁니다. 40% 넘게 세일을 해준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평소에는 한 20% 정도 할인 가격을 매줬습니다. 왜냐하면 대량으로 구매해 주니까 우리가 마진을 좀 포기하더라도 저쪽에다 주자. 이랬는데 이때는 면세점 쪽에서는 해외 관광객이 없다 보니까 면세점 매출액이 사실상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 따이공들한테 그 신세계는 자기 면세점 마진 다 포기하고 그냥 물건을 그냥 준 거예요. 그냥 이게 일단 재고라도 처리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급 수수료율이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비용입니다. 비용이 이렇게 증가해요. 그래서 전체 주요 비용 중에서 지급 수수료로 나간 비용이 63%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돈을 썼어요. 근데 이젠 그럴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는 왜 해외여행이 본격화됐으니까 우리가 따이공들한테 굳이 줄 필요가 없다고 해서 과거에 지급 수수료율 22% 정도 수준으로 떨어뜨렸어요. 이걸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해요? 면세점 매출액은 뚝 떨어졌죠. 다만 영업이익이 확 올라가잖아요. 수수료를 낮추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이 146%가 증가했습니다. 2023년도에. 즉 그동안은 이제 재고 처리 때문에 일단은 알선 수수료를 많이 줬다고 한다면 이제는 재고 처리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으니까 수익성을 챙긴 거죠. 수익성을 챙긴 거. 그래서 매출액은 41%나 빠졌어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은 빠졌지만 영업이익은 선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백화점 매출을 볼게요. 이게 3분기까지 매출액이에요. 3분기까지. 전년 대비 2%가 증가했어요. 백화점은. 이게 2022년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을 때보다도 2023년도가 2%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 키높이를 볼게요. 역대급이잖아요, 지금. 이거는 다 연간 매출액인데 3분기에 이미 이 정도의 높이가 나왔으면 이게 역대급이잖아요. 2022년도는 빼고 계산해야죠. 이때는 보복 소비니까. 이게 실적이 나빠진 겁니까? 실적이 좋아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적이 좋아진 겁니다. 무슨 여기다가 경기 침체 운운하고 있고 소비 부진 이 얘기가 여기 왜 나와요? 비용도 구조적으로 비용도 그냥 감소하고 있고 여기에 도매업 쪽은 뭐냐면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인데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해외 럭셔리 브랜드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이 만기가 돼가지고 몇 개의 브랜드 마진율 높은 몇 개의 브랜드가 이 계약 종료로 이탈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럭셔리 브랜드를 다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올해 2024년도는 실적이 다시 회복될 거다. 그래서 결국 기업 가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지금 상황인데, 그러니까 아무튼 뭔가 경기 침체에 대한 핑계거리로 피해자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백화점주를 이렇게 좀 난도질을 좀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전년 대비 회복될 거란 그런 거고 이건 모르죠. 따이공이 아니라 이제 단체 관광객들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은 실적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고 앞으로 연간 매출액은
8%씩 증가, 영업이익은 9%씩 증가한다. 자, 이게 성장률인데 EPS 성장률은 여기서부터 보면은 쭉 가면은 연평균 10%씩 성장을 해요. 그러면 지금 PR이 얼마냐? 5.1입니다. 역대급 저평가죠, 이게. 이게 실적 대비 저평가. 실적 대비 저평가인데, 이게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 10이니까, 업계에서는 적정 PR을 8로 잡았어요. 그러면 2024년도 주가 상승 여력은 57%가 지금 나온다. 이제 그 얘기고요. 너무 싸잖아요, 이게. 여기가 적정 PR입니다. 적정 PR. 그 뭐 고점도 아니고 좀 낮게 잡았죠, 낮게. 그래서 이 PR5가 PR8로 가는 게 이제 정상적인 PR이다. 그래서 57%의 상승력이 있고 배당 수익률도 있네요. 자, 이건 실적에 따른 거고, 자, 신세계 백화점주들은요 사실상 부동산업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좋은 입지에다가 좋은 땅에다가 사람들 유동성 있는 거기다가 브랜드, 백화점의 어떤 그 브랜드, 그 더해져 사실상 부동산 사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산 가치와 비교했을 때 이 기업이 얼마나 저평가된지를 좀 보겠습니다. 이 BPS, 주당 순자산입니다. 이게 점점 올라가고 있죠. 자, 볼게요. PBR로 봤을 때는 0.37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과거 평균은 얼마냐? 한 0.7 정도. 0.7배. 자산가치 대비, 그러니까 자산가치와 시가총액과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이 자산가치보다도 못 미쳐요, 지금. 3분의 1 가격이에요, 시가총액이. 자산가치에 비해서. 만약에 자산가치가 1조다. 그러면 시가총액은 3천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엄청 싼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7 정도, 0.7 정도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왔으니까. 그럼 주가 상승 여력이 지금 78%, 80%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즉 얘기는 자산 가치 대비 엄청난 저평가에다가 실적 성장 가치 대비도 엄청난 저평가.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시장의 오해인지 주식시장 그래요.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게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합리적이면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피터 렌치가 그랬잖아요. 주식시장은 미스터 마켓, 남자란 이름을 갖다 붙여놓고선 멍청한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장은 멍청하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다. 근데 그 멍청한 놈이 언젠가는 제정신으로 머리가 돌아올 때가 있대요. 그때가 적정 주가고, 그것이 실적과 비교했을 때는 27만 3천 원이 적정 가격. 이 멍청한 이 시장이 결국은 실수를 한 건데, 신세계의 주가를 결국은 27만 3천으로 언젠가는 되돌릴 것이다. 이런 거고, 자산 가치로 봤을 때도 엄청난 저평가가 결국은 시장에 다시 재평가를 맞게 될 것이다. 시장의 오해, 경기 침체, 소비 둔화 아닙니다. 현대백화점 가볼게요. 똑같아요, 이 종목도. 2022년도 똑같죠. 보복 소비 때문에 역대급 실적이 나왔어요. 이거는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왜? 예외적인 실적은, 반짝 실적은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평가를 못 받아요. 그러면 2023년도 실적 볼게요. 2022년도를 제외한 2023년도 매출액은 사상 최대 매출액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소비 둔화, 이상한 여러 수식어를 갖다 붙였을 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소비 둔화, 실적 둔화입니까? 전년 대비 실적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지난해가 이례적인 실적이었으니까. 자, 면세점 쪽 매출 떨어졌죠. 똑같아요. 전체 매출 비중이 45%가 면세점 쪽인데 신세계하고 똑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따이궁, 보따리 장수들한테 이제는 물건을 재고 처리하기 위해서 굳이 막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년 대비는 떨어졌죠. 근데 이게 정상적인 실적이에요. 그래서 그 앞으로 면세점 쪽은 아까 중국 단체 관광객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이게. 그래서 올해는 면세점 실적이 호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동안 한알령 이전인 2014년도와 2016년도 면세점 고객의 70%가 중국인이었고 그 중에 60%가 단체 관광객이었잖아요. 지금 단체 관광이 허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가 올해부터 시작될 건데, 따라서 신세계하고 현대백화점은 이제 더 이상 알선 수수료를, 신세계백화점에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선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줬어요. 이렇게 지급 수수료를 36%씩이나 그 줄 필요가 없죠. 이제 이미 안 주고 있잖아요. 21% 떨어졌죠. 따라서 이제 단체 관광객이 오면은 지급 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크게 일어날 겁니다. 그 현대백화점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볼게요. 21% 증가, 19% 증가. 그리고 앞으로 연평균 영업이익이 15%씩 증가할 것이라고 일단 전망이 나왔습니다. EPS는 18%씩 증가하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네요. 야, 2005년부터 최근까지 거의 한 20년에 가까운 이 기간 동안에 역대급 저평가가 일어납니다. 2024년도. 어떻습니까? 이게 시장의 오해와 역대급 저평가 맞죠? 그리고 현대백화점은 좀 억울해요. 현대백화점은 2020년도부터 이 면세 사업에 이쪽에 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거 금융위기 때나 이때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게. 그 기업 가치가 면세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여기까지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20년 만에 최대 저평가가 지금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목표 PR도 낮게 잡았어요. 8.6. 그 바닥 평균입니다. 바닥이잖아요. 이렇게 높게 준 것도 아니잖아요. 한 10으로 줘볼까요? 10? 75%. 10 정도 주면 75%. 이 정도 줘야 되는 건데, 일단 이게 너무 이제 괴리율이 크니까 8.6으로 준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는. 업계가 그렇게 준 거 갖고 왔습니다. 이게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보면은 연평균 성장률이 18%씩 성장하는데 약간 보수적인 목표가를 적용했다. 따라서 달성 가능성이 일단 높아 좀 보인다. 물론 이제 이러한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거를 자산 가치로 또 보겠습니다. BPS는 한 이 정도로 계속적으로 돈을 계속 버니까 이익 잉여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당 순 자산 가치는 증가하는 거죠. 보면은 시가총액이 자산 가치의 25%밖에 안 돼요. 시가총액이 자산 가치 지금 1조다 그러면은 2,500억밖에 안 돼요. 시가총액이 자산이 1조면, 그러니까 자산을 매각하면 1조 원의 돈이 들어오는데 시가총액은 거기에 25%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엄청난 헐값이죠. 그래서 평균 PR 0.4입니다. 그래서 목표 PR을 목표 PBR이죠. PBR 실수했습니다. 이걸로 매기게 된다면 지금 주가 상승률은 뭐 거의 60% 정도 수준으로 주가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즉 자산 가치 대비도 60%의 주가 상승이 일어나야 되고 실적 가치로도 한 요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비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게 비싼 것도 비합리적인 거고요. 말도 안 되게 싼 것도 비합리적입니다. 가급적이면 후자를 선택하는 게 좀 맞겠죠. 지금 어느 누구가 백화점주를 사라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외된 거거든요.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그런 종목을 사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다들 지금 인기는 AI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엄청난 고평가가 돼 있죠. 기업 가치하고 상관없이 주가가 너무 비쌉니다. 그런 것보다는 전 오히려 저라면 제 가족에게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고 제 가족이 묻는다면 백화점 주사 가지고 한 1년 들고 있어봐. 한 50%는 먹어.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방송 예정인 종목을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추천 예정주입니다. 저는 이제 매일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방송을 하는데, 오늘 3월 5일 저녁 9시에 이제 추천 녹화 예정 종목입니다. 저는 이제 구조적인 성장주를 지금 포트폴리오로 지금 편입을 하고 있는데, 2024년도 진입 장벽이 높은 덴탈 장비 시장에 진출하는데, 덴탈 장비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고난이도의 어려운 장비를 만듭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소수업체들이 과점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딱 한 군데밖에 만들지 않는 장비인데 이 업체가 진입을 하게 됩니다. 볼게요. 이 기업은 의료기기 업체예요. 2018년도에 국내 최초로 의료기기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실적 고성장을 맞았고,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때 실적이 약간 부진했지만 2021년도에는 세계 최초로 또 다른 의료기기 신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고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것들이 출시가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나와요. 그래서 지금 후보 제품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성장이 예고돼 있고 연평균 무려 30%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업이 이번에 또 하나 덴탈 쪽 장비를 출고한다는 얘기죠. 2024년도 1분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동안 얘네들이 쓴 걸 볼게요. 연구 개발비를 계속 쓰고 있는데 연구 개발비를 폭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2023년도 3분기 누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 38%의 비용을 썼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신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가요. 그러면 신제품이 출시가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연구 개발비는 더 이상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뚝 떨어집니다. 그럼 비용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익은 구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즉 턴어라운드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또 하나, 이게 신규 사업인데 이쪽 사업이 되게 커요. 이게 신제품이 출시가 된다기보다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게 되는 건데, 직원 수가 23%가 증가를 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종업원 급여도 증가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동안은 딜러를 통해서 제품을 팔았던 거를, 그럼 마진 수익을 쉐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싫어가지고 얘들은 이제는 자기가 직판하겠다. 자기가 직원 뽑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팔아가지고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겠다 이거고, 또 신사업 관련돼가지고 인력 충원이 일어났습니다. 즉 비용이 난 거죠. 초기에는 이런 비용이 나가지고 이것이 영업이익에 악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러한 비용 투자는 선제적 투자입니다. 투자 없이 기업이 성장할 수는 없어요. 지금 실적 좋은 기업들은 모두 과거의 선제적 투자의 결과물입니다. 자, 이러한 투자의 결과물이 2024년도에 본격화된다. 자, 이게 뭐냐면은 사실상 얘들이 의료기기 사업인데 덴탈 사업은 처음 진출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의료기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고난이도의 장비를 출시하는데 얘들이 과거 수십 년간 그쪽에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그 기술을 가지고 덴탈 사업에 접목을 해가지고 이게 된 겁니다. 이 얘들이 만든 이 제품은 시장 침투율이 글로벌 시장에서 10%하고 20%밖에 안 된 겁니다. 즉 지금 그 성장 초입기에 있는 거고, 앞으로 잠재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는 얘기죠. 침투율이 5%밖에 안 됐으니까. 신제품은 당연히 지금까지 출시된 제품보다도 더 좋은 게 나와야지 경쟁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쟁사 대비 속도가 빠르고요. 무게가 가볍고 가격은 더 싸게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시장 침투가 가능할 거고, 이거를 박람회에서, 해외에서 박람회에서 이제 전시를 했는데 그쪽에서 성능을 테스트를 했는데 성능이 좋다라고 파악이 돼가지고 해외에서 선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들끼리만 알고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예. 아, 그러세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이제 동사가 이제 이거 개발했기 때문에 두 개의 회사만 이제 출시가 되는 거고요. 이게 오시타 임플란트도 2, 3년 동안 연구 개발했다고 포기했어요. 예. 이게 뭐냐면 한 가지 기술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술이 다 요구가 되는 건데 이게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지 못하니까. 근데 이걸 만들었다는 얘기죠. 오시타 임플란트는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관련된 기술력이 없거든요. 해봤는데. 근데 이 기업은 20 몇 년 동안에 이쪽 사업에 매진했던 것을 덴탈 시장에다가 의료기기를 출시를 한 겁니다.
또 하나 2024년도 그래서 이것은 2024년도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일단 연구 개발비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업이익은 좋아지게 되는 거고, 또 하나 중국 법인인데 애들이 그동안 계속 적자가 나와가지고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조조정이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올해 2024년도부터는 중국 법인의 그 흑자 전환이 예고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얘들이 종속회사 중에서 이렇게 자기 자회사 중에서 금융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적자예요. 이거 2020년도만 한번 실적 좋아졌고 나면 계속 적자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업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얘들이 영업이익을 한 20% 정도, 20억 정도를 깎아먹고 있었는데 계속 이걸 중단하니까 영업이익이 20%가 20억 원이 증가하는 효과. 즉 2023년도 영업이익의 12% 규모예요. 아니 영업이익이 12% 오르면 이거는 굉장한 거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실적이 좋아져요. 즉 따라서 자 연구개발비의 축소에 의한 영업이익 반전, 그리고 신제품 출시, 신규 사업 진출이죠. 중국 사업의 구조조정, 네 이것까지 포함해서 실적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영업이익이 연평균 20%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EPS는 18%씩 성장하는데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자. 그래서 EPS 성장률 대비 목표 PE를 너무 좀 짜게 잡은 것 같은데 13.5는 이것도 저평가예요 지금 사실 목표 PER 자체가. 그래서 13.5를 적용하더라도 71%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옛날에 루트로닉이 그랬어요. 루트로닉은 그 피부 고주파 만든 기업인데 지금 상장 폐지가 됐어요. 실적이 나빠서 상장 폐지가 아니라 최대 주주가 지들끼리만 돈 먹고 싶어가지고 상장 주식을 공개 매수해가지고 90% 이상 주식을 좀 보유하게 된다면 상장 폐지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스테인 플란트도 상장 폐지됐죠. 그 자체 상장 폐지를 한 거죠. 자기 스스로가. 루트로닉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트로닉은 과거에 이랬어요. 연구개발비를 엄청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제품 출시를 위해서. 그래서 신제품이 딱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연구개발비가 뚝 떨어져. 비용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비용이 감소가 되는 건 어떻게 돼요? 이때 연구개발비를 많이 쓰니까 자 영업이익률 떨어지는 거 보세요. 심지어 적자까지 났어요. 적자까지. 근데 연구개발비를 안 쓰니까 어떻게 해요? 신제품이 출시가 되니까 영업이익이 17%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완전히 V자 턴어라운드가 이렇게 났습니다. 실적이. 여기서. 저는 이때 샀어요. 이때 샀습니다. 이 영업이익률이 왜 이렇게 떨어지지? 매출액은 증가하는데 영업이익 떨어지는 것은 향후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떨어졌던 것이 신제품 출시되니까 이제 연구개발비가 축소가 되고 제품 출시가 되니까 매출액이 폭발을 했죠. 해외 쪽에서 폭발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7%, 20%까지 올라갔습니다. 주가는 천장부지로 올라갔어요. 주가 5배 올라갔나 그때?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무튼 뭐 이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 제2의 루트로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9시에 방송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실 분들은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